네, 안녕하세요. 영친이 여러분. 6월 14일 수요일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희 변호사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프의 촉 시간에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을 포함해서 정치인 자녀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 그리고 국고 보조금 등 야당을 겨냥하고 있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야가 논쟁을 펼치고 있는 정치적 논란을 직접 언급했고요. 또 우회적으로 이제 그 국고 보조금 검증 조처를 지시하면서 전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중국의 태도를 날을 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싱하이밍 주한 대사가 지난 8일에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요. 윤 대통령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도 중국의 적절한 조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중국 대사를 직접 질타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계속해서 뭐 내정 간섭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정부의 미국 편향 외교 정책을 겨냥한 뒤 여당과 정부 관계자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중국 대사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한중 관계는 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의 이익 추구라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해오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중국의 위안 스카이란 인물을 거론했습니다. 이 인물은 구한 말에 조선에 주재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왔던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회동한 자리에서 윤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한 사실을 내정 간섭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공개가 된 내용인데 어제도 또 전 정부 탓을 했다고 하죠? 네, 이 자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지급된 국고 보조금 검증 강화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4일에도 이제 뭐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이제 후속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에서 내년에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로 검토하라고 강력 지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추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 뭐 이날 외부 검증을 받아야 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이제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뭐 보조금법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은 정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종료 뒤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거 이제 중국 대사나 뭐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 외에 또 윤석열 대통령 한 발언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요. 지난주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언급된 천안함 조작설과 천안함 함정 비판 발언 등을 겨냥하며 윤 대통령은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자의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싱하이밍 중국 대사 얘기 잠깐 다시 해보면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과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야당이나 여당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온 게 있을까요? 일단 야당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 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별다른 말 없을까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용산구청장이 이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번에 어떤 첫 공식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단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곧바로 사실 이제 유족들이 계속 지키고 있어서 몰래 이제 출근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9일과 12일에 이틀간 휴가를 낸 뒤에 첫 공식 발언입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 박 구청장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내용을 발표를 했을까요? 네, 일단 13일에 구청 관계자가 이제 발표한 건데요. 박 구청장이 이날 오후 청사로 출근했고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족과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보석 인용 후 용산구청장 자격으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참사 현장을 방문해 추모 기도를 올린 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8일 새벽 기도 다녀온 후 오전 7시에 출근했고 업무 청취와 중요 부서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유족들이 이제 그 앞을 지키기도 했고 했는데 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직접 이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그럼 구청 관계자 발로 나오는 건가요? 네, 구청 관계자 발로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틀간 휴가를 낸 이유는 어떤가요?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진료와 입원 수속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당일 입원했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병가를 신청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유족과 만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게 나온 게 있을까요? 아직 일정은 나온 건 없고요. 일단 현재 이제 12구 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들 그리고 이분들은 일단 용산구청 정문과 민원실 앞에서 계속해서 박 구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진아 기자 수고하셨고요.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동안만 제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죠.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기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 많더라고요. 올라왔어요? 네. 저에 대한 칭찬도 많네요. 한 기자에 대한 칭찬. 그렇지, 잘하고 있네. 여기 굉장히- 떨지 않고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속으로 떨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속으로?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TBS 이제 서울시와 신경전에서 패배했다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교통방송 TBS가 이제 서울시와 신경전 끝에 일종의 항복문서를 작성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지난 12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빚어진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임직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어준 씨는 이 방송 출연을 하는 거지 네. 임직원이 아니에요. 회사에 무슨 임직원입니까? 이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는 방송사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사람들은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그 회사의 소속이 아니에요.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지금 KBS,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SBS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진행자들이 임직원이에요? 아니 뭐 임직원의 정치 활동 금지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방송국이나 아니면 언론사 같은 데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정치 활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원칙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김어준 씨가 들어가냐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김어준 씨가 뭐 임직원이어서 그것 때문에 TBS가 논란이 됐다. 이런 논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제작진이 출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무슨 여기에 무슨 이 토마토인가? 여기에 뉴스토마토. 맞아? 뉴스토마토. 네, 뉴스토마토입니다. 뉴스 사과로 한번 딸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뉴스토마토에 내가 있다가 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이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어준 씨를 빌미로서 이렇게 내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제 발표한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능 정보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하고 시사 프로 안 만들겠대요. 아니 모든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요. 지금 라디오 방송 중에 시사 프로 안 하는 방송이 있어요? 이 시간대에?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아니, 그런데 뭐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자랑이에요? 뭐 논란을 피하겠다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뉴스나 시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려면 뭐하러 방송국 하는 거예요, 대체. 그 혁신안이라고 발표를 하는 게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런 걸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네, 혁신안의 행동 강령이 보면은 또 네.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방송 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나 방송인, 정치인 등의 출연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없죠.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의위원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지금도 뭐 예산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서울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죠. 출연자 선정 과정에 서울시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거의 막 한 70~80% 없애버리니까 운영을 못해요. 방송국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출연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은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라내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예요 대체? 아니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긍정적 뭐 예를 들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 같이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심의위원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이미 심의위원회 만들기 전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마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다 그만둬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돼보세요. 그러면 하차합니다. 광고도 안 하고. 근데 뭐 그거를 특별히 심의위원회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두고 이제 기사를 보면 방통위로부터 51건의 법정 제재를 받은 김어준 씨의 복귀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김원준 씨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가지도 않는데 이 51건, 51건의 법정 제재 얘기하는데요. 이거
51건의 법정 제재 같은 경우는 누가 다 이거 제소한 줄 아세요? 대부분 다 그 당시에 보수 네. 진영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언론단체라고 하는 데서 다 제소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정 제재 받은 건데 그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아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제 핑계를 삼아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김어준 씨는 뭐 오세훈 시장이 시장할 때는 안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돈 더 많이 벌 걸? 그 뭐하러 가겠어요? 여기를. 유튜브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럼 지금 결국에 지금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 되면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70%가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을 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이 부분이 끊기게 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서울시가 예산안 73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물론 아직 시의회는 통과를 안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73억 원도 사실은 충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최소한의 출연료가 지금 제가 거기 출연하고 있잖아요. 출연하는데 출연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 진짜 저희, 김 작가 저희랑 상관없어요. 아니 김 작가 옛날 거기서 일했거든. 아니 2만 원이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여기가 훨씬 많이 줘요 저한테 출연료. 2만 원이 뭐예요 2만 원.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심지어는 진행자도 2만 원 받아요. 진행자도. 아, 그래요. 그 제가 죄송한데 최일구 앵커 아시잖아요. 그건 인지도도 있고 유명한 분이잖아. 2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없는 거예요. 제작비를 다 깎아가지고 결국 그 임직원들, 직원들 월급만 주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출연자들을 모셔오기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뭐 무료로 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만 원, 2만 원 받고 의리로 하는 거잖아요. 의리로. 예전에 제작진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사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번에 KBS, 오늘 이슈는 아니지만, KBS의 그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이런 방식인 거예요. 돈줄을 막아가지고 고사를 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73억을 하면 어느 정도 숨통은 틔워지겠죠.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시사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구책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혁안 이런 거 내놓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게 비열하냐고요. 방송사 운영에 돈줄을 막아가지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방송 프로그램을 정말 서울시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TBS가 이제 예능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73억이 사실상 이제 인건비 수준인데 과연 이제 TBS가 라디오로 지금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예전의 명성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73억 원이라는 돈도 정말 겨우겨우 외부 출연자들 출연료 정도 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출연자나 많은 출연자를 섭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출연자라면 출연료를 많이 지급하면 좋은 출연자가 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줘보세요. 여러 군데 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73억 원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 뭐랄까요 마지노선 그 정도 수준이다. 한 프로그램에 한두 명 정도 출연자 초청할 수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TBS가 예전처럼 정상화돼가지고 국민들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교부가 8월에 예정돼 있고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가 일단은 민주당이 다수석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가?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죠. 다수석이군요. 네, 지난번에 과거에 바뀌어가지고 시의회 출입할 때 저도 그러길 바라긴 합니다. 그때 한 백집성이 생각이 기자의 나서. 희망사항이 현실이 되길 바라긴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그 이종배 의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 아주 그냥 네. 정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또 깎일 수도 있어요. 추경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TBS를 더 길들이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명이 임박했다. 15일 이르면 15일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차관 교체와 맞물려서 인사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내정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계속 간을 보고 있다. 어제부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어요. 네. 일단 이동관 지금 특보의 입장을 어디서 밝혔냐면 대통령실에서 그 입장을 좀 전달해 줬잖아요. 기자들한테. 그것도 저는 첫 번째 어떤 관점 포인트. 두 번째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3명이나 나와가지고 이 학폭 문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동관 특보의 학폭이 실제로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막 발언을 해요. 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학폭이 있었다고 이미 국회에서도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에도 다 드러난 얘기를 이제 와서 그게 가짜 뉴스래. 그렇게 보도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3명이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옹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옹호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나오잖아. 저기 봐.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국힘, 동급생 다툼 학폭으로 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3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만 해도. 3명이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기류 자체가 이건 밀어붙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관 그 특보죠. 현재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라디오 인터뷰들이나 뭐 여당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예. 이제 뭐 피해자 한 명 그 피해자와 지금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이 그 교사가 전교조다. 이 얘기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 정교조가 왜? 뭐 어땠는데? 정교조는 거짓말해요? 무슨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아니 어느 단체에 있었고 뭐 이제 한상희 의원도 민원연 얘기하잖아요. 네, 민원연이고 정교조이고 그게 뭐 그 단체에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민원연 했었어요. 왜요? 근데 뭐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뭐가 편파적인데 대체? 아니 그러면 하는 일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일 없는 상태에서 어느 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요. 국민의힘 중에 민주당 있다 간 사람 없어요? 예전에 김대중 의원에서 일하다가 지금 국민의힘 가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김근식 교수도 그래. 그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함께 북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주 그냥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민주당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출신 갖고 얘기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들은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들 이익 다 하면서 왜 뭐 정교조 출신이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악마화 시킵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정교조 출신이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아니 뭐 정교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아니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겠지. 그분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감춰져 있는 거 그분들의 폭로로 공익 제보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 국회에서도 서울교육청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부분이에요. 그걸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거짓말로 뒤집으려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나 대통령실 태도가 문제지. 아니 정교조 출신이 얘기했다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낙인 찍기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게 자녀 학폭 관련 내용은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비판이 없을 수 없지만 내용을 들으면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뭐가 소명이 됩니까? 지금 내용이란 게 뭐냐면 서로 싸웠대요. 저는요 지금 한 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합의를 했다는 사람, 뭐 잘 지내고 있다는 사람, 그분도 특이하게 또 같은 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좋아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첫 번째. 학폭이 있었는데 나중에 합의해서 문제가 없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학폭은 있었다는 자체로 문제인 거예요. 합의하면 끝이에요? 아니 학폭에 대해서 합의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합의를 종용하겠지. 끊임없이 가서 막 좋게 말해 설득이지. 가서 뭐 합의금 좀 더 많이 주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뭔가 다른 혜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뭘 해주겠다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동관 당시의 수석 그리고 지금의 특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합의라고 하는 것이 다 100% 양쪽이 뭐 문제가 있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합의 때문에 학폭을 다 넘어가지고 그냥 문제 없다고 얘기해주면 학폭 일어나는 거 막을 수 있겠어요? 아니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해도 아무 얘기 못해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그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3명이 더 있다잖아요. 그 사람들 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하나 더 풀면 3명은 남아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증언하면 어떡하고 지금 그 교사, 하나우 교사가 중국에서 인터뷰했잖아요. 실제 회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음에도 그걸 뭐 포장을 해가지고 무슨 동급생 간에 서로 싸웠다고요? 그 전에 나왔던 진술서 보세요. 맞았다고 피해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거를 이상하게 말이야. 이거 무슨 동급생 간에 서로 싸운 것이고 서로 피해자고 뭐 서로 가해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이동관 특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진술서가 뭐 교사가 이제 소문까지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장하고 있고 어제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서류 조작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뭐 네. 인터뷰 나온 내용 보면은 전학 당시에 뭐 영어가 부족해서 간 것이다. 학폭 때문이 아니라 영어가 간 것이다. 영어가 부족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아니 그것도 그럼 그 당시 그럼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나 국회에서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국회라는 곳에 조사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 된다고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동관 수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리고 본인의 해명에 대해서 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학폭이 안전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고 학폭위가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교육청이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 거에 대해서 고발까지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면 뭐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때 검사가 손준성 검사예요. 네. 그분이 고발 사주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교육청이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억울했다면 그때 얘기를 했겠지. 지금 와서 왜 얘기하냐고. 지금 공직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나 교육청에 조사하고 논란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땐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무슨 뭐 나중에 선도위 얘기까지 꺼내더라고. 선도위도 안 흘렸다며요. 안 했다는데 또 했다고 해명을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인의 해명 자체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해명을 통해서 이걸 마치 가짜뉴스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교사 폭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청문회도 남아 있고 지금 대학 입시 비리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밀어붙일 것 같아요. 뭐 임명할 것 같은데 지명을 하죠. 지명하고 이제 청문회 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증인 채택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 당한 당사자들이 아니면 이제 교사 이런 분들을 채택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서울교육청 관계자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논란이 돼도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큰 착각이에요. 지난번에 정순신 사태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적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슈인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면 다 속아 넘어갈 줄 아는데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언론사가 몇 개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유튜브가 있고 뉴스토마토예요. 네. 이 방송 있잖아요. 지금 막을 수 있겠냐고. 내 입을 틀어 막아봐라. 되나.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봐도 뭐 2030이라든지 뭐 이제 그 이상 세대들도 학폭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져서일까요? 아니면 뭐 왜 이렇게까지 하는 누가 건가요? 지지율이 높아져요? 지금 최근 뭐 지지율 추세를 보면은 20%까지 떨어졌다가 뭐 30% 중반까지 올라왔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그렇죠. 30%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취임 1년 됐는데 30%를 창피한 줄 아세요.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30% 보통 일반적으로요. 1년 정도 되면 최소 40에서 50%는 돼야 되는 거예요. 40%도 낮은 거야. 취임 1년 만에 30%가 자랑하고 이게 좋다고 40% 됐다고 기뻐하고 지금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섰어요. 지지율도. 제가 볼 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동관 수석 이 문제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더 크게 하락이 될 건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지지율의 문제보다는요.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명확한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 했잖아. 본인 입으로 뭐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자기는 할 일을 하겠다. 네. 고집이죠, 고집. 지지율이 1%도 한다는 건 대통령을 살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요. 왕이에요? 옛날에 무슨 제왕입니까? 아니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머슴이라며 본인 말로. 머슴이에요. 머슴. 국민의 머슴. 세금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뭐하러 대통령을 해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여론인데 그 여론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밀어붙여요? 그걸 잘했다고 얘기해요? 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동관 이 특보건을 밀어붙이는 것은 방송 장악을 하겠다.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시도라고 봐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리스크가 큰 사안을 밀어붙일 리가 없다. 네. MBC, KBS를 포함해서 지금 본인에게 비판적 입장의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좀 혼내주고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신의 한 수에 출연했던 거 보면은 뭐 이제 곱든 보수 언론 관련해서 바로 뭐 재계나 정경련이 보수 우파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우파에게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지상파 방송을 안 보니까 신의 한 수를 보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공중파가 신의 한 수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동관 씨가 여기 나가가지고 예전에 나갔나 봐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신의 한 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파 쪽에 있는, 보수 진영에 있는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공중파나 아니면 지상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상파, 공중파가 그러면 신의 한 수보다 더 공정하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가 공정합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주장을 대변하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신의 한 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상파 방송 안 보니까 신의 한 수 보지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온다. 그러면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들을 이런 유튜브 방송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정치하는 사람이 거기 나가가지고 또 지상파를 이런 방송과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이 방송을 칭찬하면서 지상파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것도 이거는 지상파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대단히 수준이 낮은 방송에 대해서 또는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동관 특보의 발언 지금 뭐 오전 5시에 한겨레 단독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2016년에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서 발언한 내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안부 문제 시끄러운 것에 동감한다, 과감히 정리하자,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이런 발언, 뭐 이런 게 한두 번, 지금은 이제 검증이 제대로, 왜냐면 지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을 시작은 안 했지만 학폭 문제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런 이제 지난번에 잘 보세요.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갖고 얼마나 융단 폭격을 했어요. 네. 그거 얘기했잖아요. 천안함 문제, 그다음 미국 문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융단 폭격해서 결국 9시 만에 사퇴했어요. 지금 이런 말, 유한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지금 뭐 있는 인사들 중에 일본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그런 일본에 대해서 또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이런 그 강제수용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래경 씨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보도를 할까요? 좀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언론입니까? 아니, 이게 정말 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보수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같은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인사한 내용에서는 그 한두 개 가지고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쏟아 부으면서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측의 입장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는 왜 폭격 안 하죠? 아니, 그 사람들은 왜 공격 안 하는 겁니까? 왜 비판 안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논조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대체 언론이 공정한 거예요, 대체? 아니, 언론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냐고요, 지금. 정말 진짜 창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창피를 모르는 사람들. 후한무치. 네, 지금 뭐 이동관 특보 얘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조국 교수, 이제 서울대 교수 파면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슈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붉으면 맥주야. 걱정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최지문 교수와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서울 관악에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경북 양주인가요? 자기 고향 영주. 네. 본인 고향에 출마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3년 5개월 넘게 그동안에 미루어왔던 조국 전 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의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파면이 결정됐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은요, 3가지 건이었어요. 근데 3가지 중에 2가지는 무죄가 나왔고요.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가 뭐냐면 600만 원? 장학금 받은 거, 장학금. 네. 그것도 장학금 받은 것도 사실은 어떤 거냐면 김영란법이에요. 부정청탁 방지법 요거잖아요. 그걸로 걸린 거예요. 원래 뇌물 냈다가 뭐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1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항소심을 결과를 보고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3가지 중에 2개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다툼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지거든요. 그리고 장학금도 사실은 실제로 어떤 뇌물의 성격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부산대 병원 원장 노 원장이시죠?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2심이 끝나고 2심째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은 파면이 안 됐어요. 교수잖아요. 그분도 부산대 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수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파면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심을 더 기다린다고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2심을 참. 그래서 2심에 다투고 있는 사안이고 물론 대법원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 2심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3개가 다 유죄가 나왔다면 또 모르겠어요. 3개 중에 2개는 무죄가 나오고 하나만 지금 남아있고 물론 뭐 범죄 혐의의 경중을 따지기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경중을 봐서 다른 사안에 비해서 좀 낮게 그러니까 경중이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뭐 얼마나 뭐 걸려봐야 1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안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교원소청위원회에 지금 항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있는 분이면 또 모르지만 수업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2019년 12일 조 전 장관이 기소되고 나서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는 먼저 빨리 시켰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고 검찰 기소만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좀 본 다음에 얘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 그 직위에서는 해제가 됐지만 완전히 뭐 말하자면 잘린 게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파면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죠. 맞아요. 대신에 30만 원씩, 아니 30%씩 급여를 주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 네. 징계위원회 해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라고 해서 사실은 그 30%씩 그렇죠. 받게 된 그러고 거예요. 있었던 대신 아무것도 못하고 딴 활동을. 네.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 총장, 이 오 전 총장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왜 이 사람은 직위 해제시키면서 나머지 일을 안 하지? 조 전 장관을
도와주는 건가? 너 문빨이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압력을 행사했었어요. 실제로 이 오 전 총장은 문재인 시대에 총장이 된 사람이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봐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해서 이분이 끝까지 버티고 원래 임기가 올해 2월인가가 원래 임기인데 끝까지 버티니까 이사회 서울대 이사회가 주의해라 주의 처분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그 처분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2월에 퇴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제가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거 한다니까 국회에 출마 얘기가 나온다니까 나오니까. 갑자기 그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오세정 총장은 사실은 문재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어디 제가 이제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이분이 그 국민의당 쪽에 있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안철수 계열의 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서 제가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뭐 정치권에서는 그쪽 계열에 있는 분이었지 문재인 쪽에 있는 분 또 민주당 쪽에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친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건 맞죠. 임명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이분을 뭐 꽂아놓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과도 안 나오는데 지금 너무 웃기는 건 뭐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너무 웃기는 경우예요. 기소가 됐다고 면직을 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자기들 주장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게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면직을 처리한 것 자체가 웃기는 건데 이분도 이제 그래서 아마 1심 결과를 보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심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3개다가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2개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부적절했다 이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내정 간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또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은 너네가 더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한국이 뭐 조치를 취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묵묵부답하겠다. 사실상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랬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한중 간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라고 하면서 되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특히 대사 교체를 요구하면서 이 사람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을 해서 여기 다시는 이 동네 못 오게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국교 단절이 돼버려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고 물론 저는 이렇게 싱하이밍 그 대사의 발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 저런 얘기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발언은요 더 이상 물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장관이나 차관이 얘기하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다시 뒤집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쏟아놓으면요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외교 관계에서 감정적 대응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를 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하면 발언의 수위를 좀 주의해야 돼요. 그냥 자기 맘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던 거 놔두고 본인이 나중에 수습을 해야지.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미 선을 그어놔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 다시 한번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최진봉 교수님하고는 말 나누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처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바로 그 육감적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본인은 척이 딱 좋아요? 촉이? 비교적- 딱 보면 압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 딱 옵니까? 네. 뭐가 와요? 훌륭하신 분이고 앞으로 크게 되실 분이고.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나 왜. 우리 국무총리까지는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한덕수의 질을 잇는 뭔가 잘할 수 있는? 뭐 중간에 누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다음 자음은 하시겠군요. 예. 예. 지금부터는 잘 살아야 되겠어요. 청문회 안 걸리게. 자, 매우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배프로님은 총리는 안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자, 최근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논란이 된 적은 사실 많습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즉 이동관 씨 스스로가 조민 씨 사태에 관련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애 좀 똑바로 키워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분이 지금 10년 넘게 자기 자식 문제를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자,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진술서가 나왔고요. 여러 명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됐고, 근데 그 내용에 말하자면 그 진술서라고 하는 것 자체 학생의, 그러니까 그 폭행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말할 쌍방이 있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부분이 있었고 그 안에 피해자를 불러달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피해받은 건 맞는 거고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파링 파트너식으로 했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때렸다. 여기까지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1학년 때부터 예. 특정한 아이들을 이유 없이 일주일에 2명에서 3명꼴로 때리고요. A라는 애가 없으면 B한테 야 A 없잖아 네가 대신 맞아 이러면서 때리기도 하고요. 또 복싱 연습한다, 헬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팔과 옆구리 부분을 막 강타해가지고 애가 명치를 맞아가지고 쓰러지니까 쓰러진 애를 침대에 눕혀가지고 또 계속 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애가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니까 걔 머리를 잡고서 책상에다가 막 300번을 부딪히게 하고요. 그리고 손톱 깎은 것들을 전부 다 침대에다 쫙 뿌려가지고 여기서 누워라 자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 B라고 하는 애한테 야 너 C 때려. 그러니까 그 이동관의 아들이 그렇게 시킨 거야 B한테. 네. 너 C 때려라. C가 못 때린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맞아라. 뭐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학생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학폭에 신고했어요. 그럼 1학년 때 당장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이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학폭위가 안 열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대로 2학년이 가. 근데 하나고 애들 다 똑같아요. 누구나 서로 다 알고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신고했는데 신고가 잘 돼가지고 처리가 되면 모를까? 신고했는데 신고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정쩡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2학년 올라간 아이들이 너무너무 못 살겠다, 괴롭다, 이 트라우마 같은 걸 많이 겪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동관의 그 자녀는 권력 행위를 한 거죠. 자신이 아이들에게, 권력을 부린 친구들에게. 거죠. 예. 흔히 말하는 지배와 통제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자기 아버지가 권력자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 힘을 자기가 행사하는 방법을 그대로 배웁니다. 본인이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의 권력을 그대로 행사한 거죠. 아니 저는 너무 이상해요. 이철규 씨요. 이철규가 국민의힘 사무총장 아닙니까? 예, 경찰 출신이죠. 예. 어제 나와서 한다는 말이 동급생들 간의 다툼을 학교 폭력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보신 것은 상습적이고 아주 잔혹한 폭력이잖아요. 네. 그 경찰도 하셨던 분이 그거를 구분 못하면 그분은 무슨 경찰을 하신 그러니까 거죠?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동급생 간에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아주 부적절한 그런 말을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매스컴에다 대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이제 권력 행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를 시켜서 그 아이를 때리게 만들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투닥투닥하는 형태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될까요, 얘가 커가지고? 이미 컸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겠죠.
그게 이제 이 아이가 그 행위를 한 이유죠. 야, 근데 여기서 A, B, C, D가 있었대요, 피해자가. 근데 지금 이동관 씨 측에 말이 맞다고 주장하며 나선 사람이 A예요. A라는 사람이 나 학교 폭력 피해자로 나를 규정 짓지 말아라. 나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나를 부르지 말아라. 매우 불편하다. 요 얘기를 해요. 예. 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말 못하고 난 그것 때문에 규정당했으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왜 권력행위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도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발언 자체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을 생각한 그런 언사일 가능성이 높죠. 말하자면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씨한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이동관 씨 자녀한테 학폭을 당했고 피해자라고 해버리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지극히 당연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거를 부정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또다시 2차 가해를 당할 수는 없으니 예. 몸 보신을 위해서 좀 참는다? 멀어가져 가는 거예요. 일종의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B, C, D는 뭐예요? 사실 나왔으면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여러 가지 행위를 지금 이 상황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전경원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공익 차원에서 제보했다. 제보하고 나자마자 나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가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를 빨갱이라 그러고 이제 나를 전교조라 그러고 이제는 나를 또 색깔론인가요? 그리고 나를 민주당 보좌관이기 때문에 네. 못 믿을 사람이라고 말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해서 날 욕한다.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이지 그때는 네. 그때는 그분이 정교 소속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2008년 9년 이때는 교총소속이었잖아요. 예. 교원총연합회. 그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 예,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는 그 말한 선생님이 불순분자다. 다른 의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왜 그렇게 맨날 핀타 어긋나는 걸 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하는 물타기죠. 거겠어요. 물타기 정확히. 아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식은 결국에는 부모의 거울이다가 맞네요. 본인 스스로 그렇죠. 말한. 굉장히 그 부모의 권력을 아마 누리고 싶을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일정 정도 수준의 지적 능력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를 인지하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겠다는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놓고 때리는 것보다 네. 사실은 누구를 시켜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게 사실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조금 더 진화된 경우에는 아예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좀 어설픈 거죠. 이동관의 자녀분은. 사회 지도층인 부모 밑에서 모자랄 것 없이 행복하게 자라고 공부도 다들 잘해요. 애들이 다 좋은 학교 갔더라고요.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에서 성공할 것이 거의 기대되는 확실시되는 아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이상하게 비열하게 비겁하게 나쁘게 하죠. 정순신의 자녀도 똑같이 아버지의 언어를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빨갱이 새끼, 제주도에서 온 노본부 새끼, 뭐 꺼져라. 이게 사실은 검사들의 언어 아닙니까? 네. 그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 학폭이 있다 치더라도 이게 방통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큰 도덕적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 자녀가 이것이 아닌 형태의 뭐 사소한 폭력을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은 실제로는 이건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은 적절하지 않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녀 학폭은 나의 품을 떠나서 일어났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을 처리하는 거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동관 씨의 예. 문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매우 권력적이죠. 네. 왜냐하면 이사장한테 어느 부모가 이사장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부모는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사장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받아줍니까? 그럼 이사장이?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권력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더 문제는. 자기네끼리 원래 친한 사이였나 봐요. 자, 이것도 보지만 이 사람이 언론관에서 저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뭐 언론관이 나쁘다. 개인적으로 모든 권력을 인정하려고 이용하려고 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동관 후보가 방송 활동을 좀 했어요. 그동안에. 2018년도인가? 어쨌든 방송에 나와가지고 외부자들인가요? 채널A에
윤석열 대통령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러면서 한번 비난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은 그런 말 들어도 저 사람은 참 올바른 말 했으니까 내가 꼭 중용을 해야지. 이런 심리가 있을까요? 참 그분들은 관계가 좀 독특한 것 같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비난을 받으셨는데도 다 원래 비난 좀만 받으면 못 견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 감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권력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품으로 들어오는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그 신의 한 수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가셔가지고 야 요즘 누가 지상파 보냐. 지상파 한 명도 안 봐. 유튜브가 잘 돼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지상파 다 관리하고 언론 매체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진짜 지상파는 다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건지 제가 뭐 그걸 최재명 교수님이 언급하셔야 되지만은 사실 이 돌변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무섭습니다. 입장. 너무 무서워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조금 더 논의를 다시 되돌려 가보게 되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우리 그때 봤을 때 엄청나게 끔찍했어요. 그 당시 진술서에 학생이 적은 게 뭐냐면 정 씨는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 아는 사람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권력을 그대로 자기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 어제 재판 하나 졌는데 안 친해서 그랬나? 판사랑. 되게 중요한 재판 졌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농담입니다만.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걸 보면 국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 우린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너서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런 서클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그런 서클에도 못 들어가고 참. 나중엔 또 다른 서클 만드시면 되죠. 노영희 변호사의 서클이 더 크고 더 바람직할 겁니다. 자, 국회 교육위에서는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켰어요. 자,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좀 그러네. 정순신 방지법이 있으면 이동관 방지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히려 이동관 방지법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나쁜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원래 당연한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겠다. 이거 지금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분리시켜야 되는 건데 왜 이걸 방지법으로 새로 만든 것처럼 말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무적으로 뭐 이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자체가 모호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분리가 가능하겠느냐.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정치인 자녀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 차남, 마약 문제, 뭐 성문제 논란도 있었고, 부시 대통령도 있었고, 기시다 장남 문제도 있고. 그 장남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일종의 뭐라면 살았죠. 그 공간에서 기시다 후미오 장남 쇼타로가 그 공간에서 이게 총리 공간인데 자기가 그것을 마치 자기 공간인 양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사실은 일종의 사과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일종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종의 세습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세습. 그것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기시다 이 총리 자체도 이제 세습 받은 거라서 세습 3세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장남 쇼타로가 10명의 친척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송년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여기저기 뒹굴고 다니면서 이런 솔직히 엄격히 보면 공적 공간인데 여기서 그냥 자기 집처럼 난리를 치고 놀았다는 거예요, 요점은. 근데 총리 공간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를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이거는 사적 유용이죠. 자, 뭐 헌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 후광을 얻고 여기저기 내가 다 체결해줄게, 잘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형 카드사 임원도 하고 헤지펀드사 임원 등을 거치고 이해충돌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 걸리기도 하고 형수
형수하고 2년간 동거하기도 하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말하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인데 결국은 권력이 이걸 차단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공화당의 정치 명문가와 민주당의 정치 명문가가 누가 더 나쁜 짓을 하는가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평소 자기 와이프가 있고 형수님이 있고 둘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제3자와 또 아기를 낳는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친자 관계를 밝히게 되고 하여튼 별게 다 있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사건마다 탈탈 털리는 존재다. 자식 문제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자식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까? 해야죠. 해야 당연히. 돼요? 근데 문제는 자식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권력적으로 이용한 예를 들면은 그 권력 행위로서 그걸 했다고 하면은 유동관 특보처럼 본인이 권력을 해서 전환했다 이런 행위 부분에서 엄격하게 지적을 해야죠.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같고요. 예.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지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 그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게 좀 그래도 더 문제 아니에요? 미국의 정치 명문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일부지만은. 왜냐하면 다 군대를 가고 병역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안 그러죠. 왜? 다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권리를 누리기 전에.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치인 자녀들은 다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 다 편법이나 불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의 자녀들 중에 멀쩡하게 그냥 잘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다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죠. 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내일은요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아보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영치 여러분 27.7만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자, 저는 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누려야 돼.